안녕하십니까.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오늘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너무 이름이 길죠. 진실화해위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진실화해위원회에 김광동 위원님을 모시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동 상임위원님은 스탠포드대 후보연구소의 객원연구위원도 지내셨고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었죠. 그리고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사를 역임했었습니다. 저서로는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를 다룬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 이런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4.19와 5.16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계승적인 것이고, 양자 모두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근대화를 발전시킨 상호 보완적인 과정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실화해위원회가 뭘 하는 데인가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더군요.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해외 동포사, 그리고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그리고 맞습니다.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인권 침해, 그리고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서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그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목표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짐을 해놨어요. 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저희 월드뷰도 지난날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이 포용적인 사회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 한 해의 표를 라티노로 아드벤투스, 한국 사회에 바란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1년 특집을 쭉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이 2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기와 2기가 어떻게 다른지, 1기를 10년간 했다 그러는데 1기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기의 출범은 200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한국 사회에서 무고한 억울한 희생이 매우 많았고, 그 무고하고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 진상규명도 되고 있지 않았고 명예훼손도 된 바가 없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바도 없다. 그래서 당시에서 한국 사회가 이만큼 성공한 나라가 됐고 번영되어 있고 또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일제시대부터 권위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에 가까운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억울한 희생이 있었는데 그 억울한 희생이 잘못 알려졌다. 또 보상받지 못했다. 그 억울한 희생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진상규명 결과 희생이 명백하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배상 내지 보상을 하는 그 국가기관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약 5년 6개월 진행을 했는데 11,0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신청자는 6.25 때 인민군들에 의해서 혹은 빨치산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이 이게 너무 억울하다, 무고하다. 또 침략 세력에 맞서다 보니까 이제 군인과 경찰이 격퇴시키는 과정에서 또 부역 혐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 희생이 발생해서 이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취지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약 8천여 건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한 6천여 명이 보상 배상 대상이 돼서 피해 구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 그 뭐 금전적인 것도 그 문제겠지만 사실 명예 회복이 참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무고한 희생인데 이분들이 이제 잘못 알려진 경우에는 이제 빨갱이 짓을 하다가 죽었다,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인민군한테 맞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다른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인 것처럼 알려진 경우도 있고, 한국 근현대사가 너무 참혹한 사실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 8천 건이나 되는 걸 조사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2천 건이나 이게 기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굉장히 그 논란도 많을 것 같고요. 그걸 다 누가 판단합니까? 당시에 한 240명 정도의 조사관들이 5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했고, 그 결과 희생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진상규명 결과 희생 확인으로 갔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혹은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해서 진상규명 불능 처리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2기가 출범한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습니다. 1기 때 미처 신고하지 못했거나 또 알고 이런 사실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2기가 2020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1기 때 미처 신고가 되지 않거나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었지만 다른 또 사회적 사건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그 형제복지원, 이런 경우는 이제 당시 그 60년대, 70년대 이제 불황자 시설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위탁 관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당시 60년대, 70년대가 그랬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거기에는 많은 이제 폭력 사건도 있었고, 또 뭐 폭행이나 잘못된 행위에 있어서 사망 사건도 발생을 했고, 이런 정상적인 인권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인권의 유린이라고 하는 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대부도, 옛날에는 선감도라고 부릅니다만 대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0세, 15세, 뭐 8살 이런 아동들에 대한 수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권 유린이나 강제 노역 뭐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저런 거를 다 포함해서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2기에서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배상하라, 이런 취지에서 2기가 출범했습니다. 예. 뭐 대부도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젊었을 때 그 새우잡이 어선에 잘못하면 납치당한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게? 그거는 뭐 부분적으로 어디에서나 있었죠. 이제 강제 노역에 휘달리는 경우도 있고, 북한이 내려와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납치도 있고, 또 어선에서 어로 활동을 하다가 인민군, 북계군이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가장 큰 이제 갈등이다 그러면 아마 5.18 광주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진상이 규명된 걸로 알았는데, 최근까지도 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등, 그리고 뭐 수천 명의 사상자가 있는데 밝혀진 거는 뭐 600명인가 수백 명에 불과하다서 아직도 이제 상당히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1기 활동에서 이런 부분도 다뤄졌었습니까? 진실화해위는 기본법에 입각해서 근현대 사건의 전반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본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있고, 또 최근에 보상이 시작되고 있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이 있고, 마찬가지로 뭐 노근리 문제라든지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지정이 돼서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실화해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우리 건물 옆에 그 5.18 위원회가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 과연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당시에 그 희생자 규모가 과연 200 몇 명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위원회가 작동되고 있어서.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노은리 사건 같은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노근리 문제는 이미 그 진상규명이 됐습니다. 1999년에 AP통신에서 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미군이 남하하는 인민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인민군인지 민간인인지를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충북 영동 노근리에서 이제 기총 사격 내지는 이제 폭격이 이루어져서 인민군이 아닌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 규명이 됐고, 위령시설, 그다음에 기념재단 뭐 이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그 당시의 사건이 전쟁 중에 펼쳐진 의도적인 어떤 가해 내지는 불법 행위로 판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관련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은리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신천 학살 같은 경우는 뭐 그 피카소의 그 그림도 뭐 신천 학살을 다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주장이 있죠. 근데 주장이더라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그래서 또 그 북한에서는 또 2015년인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뭐 전시관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뭐 19개 방에다가 그 학살 그림을 막 그려놓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그 미군이 죽였다. 뭐 4만 명인가 3만 5천 명인가 뭐 굉장히 규모가 크던데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이던데요.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만 근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말이 중요한 사건이지 조작 사건이지요.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이제 세뇌시켜야 되고 선전선동을 해서 반미 감정, 반미 투쟁의 이 분노감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 통제 기제입니다. 그리고 주민 동원과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세뇌 작업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은 것이 바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황해도 신천군에서의 이제 학살이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엔군 미군이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고 또 미군이 그 지역에서 작전을 한 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거고 소위 좌익 학자들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당시 우리 국군이 또 미군 전체가 북한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그동안 그 몇 년에 걸쳐서 억눌렸던 또 학살당했던 피해를 봤던 또 이 탄압받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회복 과정을 앞당기는 과정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그 공산주의자들과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들
혹은 소위 좌익과 우익, 혹은 공산 세력과 기독교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죽이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에 따른 대규모 희생, 아까 3만여 명의 3만 5천 명. 희생이 발생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군이 관련된 것이 없고 단지 우익과 좌익의 싸움이었다. 서로 죽인 거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방문해 본 그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을 가본 분들의 보면은 이 전시물이나 이 전시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이 참혹해서 차마 보기 어려운 수준에 있는데 그것을 북한에 있는 전역의 주민들과 전 학생들을 반드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없던 사실을 조작해서 미군이 뭐 제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뭐 이 내용을 쫙 전시를 해놔서 그거를 다 둘러본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바로 미제 학살 기념관을 나오자마자 미국을 향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그 독재주의 전체주의 체제의 허위 선동기관이자 세뇌기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 피카소가 그린 그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 그림이 지금도 교과서에도 실리고 또 그 배경이 신천학살이다 이런 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피카소가 얘기한 적은 없고 한국에서의 전쟁에서 수많은 학살이 있었다. 또 그게 사실이고 있었는데 다만 피카소라는 분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사상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인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적어도 미군에 의한 혹은 한국 국군에 의한 학살했다는 것을 굳이 하지는 않았지 않냐 이런 건 추정이고 명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아니라 그러는데 제주 4.3 같은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서 일이 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상규명은 거의 완료가 된 것이고요. 뭐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뭐 지난 25년, 30년에 걸쳐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것은 없고 14,000명 정도의 피해, 희생이 있었다라고 밝혀졌고 그 14,000에는 이제 빨치산 남로당에 의한 그 희생, 그 다음에 남로당과 빨치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군경에 의한 희생이 다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좌익에 의해서 빨치산에 의해서 희생됐던 그 진압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서 희생됐던 똑같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9천만 원, 장애가 있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5천만 원에서 등급에 따라서 9천만 원 사이에 차이를 두고 올해부터 배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보상도 중요하지만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건의 발생 원인 그리고 내용 이런 거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김 교수님과 뭐 커다란 약간의 그 사실관계에 대한 차이 외에는 뭐 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시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 그다음에 소련의 점령 체제, 또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은 모두가 다 공산 제국의 일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이 베를린에서부터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 그 평양까지 10,000km가 넘는 이 40~50개국이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한반도 끝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 절반을 차지하고 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당시에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한반도 끝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이 전체를 공산 제국의 통일 국가로 만들어내는 거는 뭐 명약 관화한 목표고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6.25라고 하는 전면 그 전쟁 남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남침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 예를 들어서 10월 1일, 46년 10월 1일 대구 사건이라든지 48년 제주 사건이라든지 뭐 27 구국 투쟁이라든지 혹은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라든지 굳이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이 지역이 스스로 공산주의 체제로 떨어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사건이나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나 뭐 27 구국투쟁 사건이나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사실관계의 이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주 4.3 사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이 과잉된 측면이 있고 또 무차별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으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서로 통합 화해의 길로 가자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